새로 출고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보잉 여객기. 평범한 국내선 비행, 그리고 한 차례의 진동 신호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오늘 우리는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항공 비극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이곳은 과거 바타비아라 불렸으며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부에 위치해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로 한때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의 수도였다. 그 당시 이곳은 무역의 중심지로 매우 번성했으며 아시아 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교역망 허브 역할을 담당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이유로 자카르타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바쁜 국제공항 중 하나가 있다. 2018년 10월 29일 아침, 보잉 여객기 한 대가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탑승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라이온에어의 JT610 편으로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출발해 자바해를 건너 방카섬의 데파티 아미르 공항으로 향하는 국내선 노선이었다. 전체 비행거리는 약 442km, 비행시간은 약 1시간 남짓으로 자주 운항되는 짧은 국내선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비행에 투입된 항공기가 보잉 737 맥스 기종이었다는 것이다. 이 기체는 기존 737 시리즈를 기반으로 보잉이 새롭게 설계한 차세대 여객기로 연료 효율이 높은 신형 엔진과 개선된 공기역학 설계를 갖추고 있어 연비 향상을 목표로 한 모델이다. 보잉 737 맥스의 첫 인도는 2017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탁월한 성능과 연비로 인해 출시 직후부터 전 세계 항공사들의 주문이 쇄도했다. 보잉은 이 기종이 기존 737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연속된 2차례의 대형 사고로 인해 이 기종은 한때 전 세계 운항이 전면 금지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JT610 편의 기체 등록 번호는 PK-LQP로 최대 210명 탑승이 가능한 항공기였다. 2018년 7월 30일 첫 시험 비행을 마쳤고 8월 13일부터 라이온에어에 임차되어 운항을 시작했다. 비행 경력은 고작 2개월, 총 비행시간 약 800시간으로 말 그대로 젊은 기체였다. 당시 기장을 맡은 사람은 바브의 순애자 31세의 인도 출신 조종사였다. 그는 항공 경력 7년, 총 비행시간 6028시간 중 5176시간을 보잉 737에서 쌓은 경험 많은 파일럿이었다. 부기장은 하르비노 41세로 총 5174시간의 비행 경력 중 4286시간을 보잉 737에서 운행한 베테랑이었다. 기내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객실 승무원 6명, 승객 181명, 총 18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중 187명이 인도네시아 현지인이었다. 오전 6시 20분경 모든 탑승이 완료되자 항공기는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예정 도착 시간은 오전 7시 20분. 기장과 부기장은 큰 부담이 없었다. 1시간짜리 짧은 비행이니까. 라이온에어 610 활주로 25L 이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25L 이륙합니다. 라이온에어 610. 그러나 이륙 직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상승 과정에서 기장 쪽 조종관이 비정상적으로 진동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조종실 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속 경고 신호였다. 이륙 구성 확인, 속도 불일치, 상승률 양호, 랜딩 기어 접는다. 기장은 긴장했다. 평소와 동일한 절차와 조작이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원인을 파악하려 했으나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경고음은 계속됐다. 자세히 살펴보니 기장석과 부기장석의 속도계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비행기는 아직 상승 중이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추력을 더 높여 상승을 계속해야 했다. 관제소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JT610편에
고도 8,230m로 상승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속도계는 점점 더 큰 차이를 보였다. 기장석은 304km, 부기장석은 320km를 가리켰다. 이 차이는 계속 커져갔고 불길한 조짐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도계마저 서로 다른 값을 표시하고 있었다. 기장석은 104m, 부기장석은 174m를 나타냈다. 부기장은 비행을 중단하고 공항으로 회항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장은 기체를 안정시키느라 바빴고 즉답을 피한 채 상승을 계속했다. 지역 주파수로 전원해. 비행은 계속 상승 중이었다. 부기장은 관제소와 교신했다. 자카르타 접근 관제 라이온 에어 610입니다. 저희 고도계가 불일치 경고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상 저희 고도는 얼마입니까? 라이온 에어 610 현재 약 275m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기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기장석은 241m, 부기장석은 317m, 둘 다 정확하지 않았다. 이후 부기장은 관제 지시에 따라 대기 비행 구역으로 이동 허가를 요청하며 항공기 조종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고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 비행을 요청합니다. 라이온 에어 610 어떤 고도로 유지하시겠습니까? 고도 1524m로 상승하겠습니다. 부기장은 비행 매뉴얼을 펼쳐 속도계 불일치 상황에 대한 절차를 찾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매뉴얼에 명시된 단계들은 순서대로 수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동 조종 장치가 켜져 있다면 즉시 해제할 것, 자동 추력 장치가 작동 중이라면 즉시 끌 것. 하지만 두 기능을 모두 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기체의 기수가 강하게 아래로 밀리기 시작했고 기장은 조종관을 온 힘으로 잡아당기며 수동 트림을 반복 조작해 기수를 들어올리려 했으나 효과는 거의 없었다. 여기서 약간의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항공기 꼬리 부분에는 수평 안정판이라는 장치가 있다. 이 장치의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기체의 피치, 즉 기수를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조작을 제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능은 자동 트림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지만 조종관에는 수동 트림 버튼도 있어 조종사가 직접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 기장은 이 버튼을 통해 기수를 들어올리려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기장은 조종권을 부기장에게 넘기고 직접 매뉴얼을 다시 살펴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 역시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동한 부기장은 엄청난 난기류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는 계속해서 기수를 들어올리려 했으나 매번 기체는 더 강하게 아래로 처박혔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공중에서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반복했다. 이러한 큰 진동은 객실의 승객들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기체가 계속 흔들리자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일부는 울부짖거나 소리를 지르며 또 다른 이들은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지만 기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기장은 다시 한번 관제탑에 보고했다. JT610편은 속도계와 고도계 수치가 일치하지 않으며 기체 조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안전을 위해 우리 항로 위아래로 915m 내의 다른 항공기를 즉시 회피시켜달라. 그때 관제탑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라이온 에어 610 현재 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강. 기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응답했다. 자카르타, 저희 기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수동 조정 중이며 비행 조종 계통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이온 에어 610 활주로 25L 착륙 준비 070도 방향을 비행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기체의 하강각이 급격히 커지며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보잉 737 맥스는 제어 불가능한 자세로 자바해를 향해 곤두박질 쳤다. 기장과 부기장은 온 힘을 다해 기수를 들어올리려 했지만 기체는 응답하지 않았다. 자카르타 접근 관제 LNI 650. 기장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편명조차 혼동했다. 그때 부기장이 절규했다. 기체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쿵소리와 함께 비행기는 바다로 곧장 돌진해 수면 위에서 사라졌다. 이륙 후 불과 11분 54초 만이었다. 관제탑에서는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관제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즉시 인근 항공편들의 JT610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모든 답변은 보이지 않는다였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관제사는 즉시 보고를 올렸다. 이후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구조함 3척과 헬리콥터 한 대를 급파해 자바해 인근 해역 수색을 시작했다.
그때 인근 해상 석유 시추 플랫폼의 한 직원이 결정적인 목격 증언을 제공했다. 그는 비행기가 매우 가파른 각도로 바다로 추락했다고 증언했다. 추락 지점은 시추 시설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선은 사고 발생 약 30분 만에 추락 지점을 찾아냈다. 바다 위에 수많은 기체 파편과 수화물 잔해가 떠 있었다. 구조팀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일부 잔해를 제외하고는 생존자는 물론 변형된 기체도 찾을 수 없었다. JT610편과 탑승자 189명 전원은 자바해에 사라졌다. 사고 발생 직후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즉각 조사를 개시했다. 보잉과 미국 연방항공청도 공동조사단을 파견해 협조했다. 수색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다. 다음 주 동안 수십 척의 선박, 수백 명의 수색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전문 잠수부들도 대거 동원되었다. 기체가 거의 수직으로 바닥에 추락했기 때문에 탑승자 생존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게다가 구조 과정에서 자원봉사부 잠수부 한 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결국 이번 사고로 총 19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추락 지점의 수심은 약 30m 정도로 깊지 않았으나 강한 해류 탓에 잔해가 광범위하게 흩어졌고 수색 범위는 결국 수백 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되었다. 수색 인원은 적을 때는 수백 명, 많을 때는 약 2,000명까지 투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잔해와 희생자 시신이 발견되었다. 2018년 11월 1일 수색팀은 비행기 데이터 기록 장치를 수심 32m 지점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고 약 2달 후인 2019년 1월 14일 신호 추적을 통해 8m 깊이의 진흙 속에서 회수되었다. 한편 잔해 수색과 병행해 사고 원인 조사도 이루어졌다. JT610편의 비행 경로를 분석한 조사팀은 이례적인 비행 패턴을 즉시 발견했다. 기체는 단순히 항로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륙 직후부터 계속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친 것이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현상이었다. 공항 관제사 또한 JT610편 조종사들은 항공기 시스템 이상과 계기판 수치 오류를 보고했을 뿐 다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왜 이 항공기는 이처럼 이상한 궤적으로 비행했을까? 항공사고의 원인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객관적인 원인, 즉 기체 자체의 결함. 다른 하나는 인적 요인, 즉 조종사의 판단 또는 조작 오류이다. 사고 초기 조사관들은 인적 요인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기체는 제조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상태도 매우 양호했기 때문에 기계적 결함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조사팀은 방심하지 않고 항공기 정비 이력서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고 전날 해당 항공기는 정비 작업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그날 교체된 부품은 바로 받음각 센서였다. 이 센서는 크기는 작지만 항공기에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그 기능은 날개와 기류 사이의 각도, 즉 받음각을 측정해 조종사가 현재 기체의 상태와 자세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이 데이터는 속도와 고도 계산에 사용되며 기체의 양력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데도 중요하다. 보통 항공기에는 이 센서를 좌우 대칭으로 2개 장착하여 상호 비교 검증을 수행한다. JT610편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수 좌우 양쪽에 AOA 센서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전날 교체된 것은 왼쪽 센서였다. 교체 직후 다음날 추락이 발생했기에 조사관들은 자연스럽게 이 센서의 오작동 가능성을 의심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팀은 사고 전날 같은 기체를 조종한 조종사를 찾아갔다. 이전 비행은 발리에서 자카르타로 향한 라이온에어 043편이었다. 그 비행이 끝난 지 몇 시간 후 같은 기체가 JT610편으로 다시 운항된 것이다. 043편의 기장은 침착하게 진술했다. 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는 것이다. 이륙 직후 속도계와 고도계의 불일치, 조종 간의 진동, 그리고 실속 경고음이 발생했다. 기장은 상황을 분석한 끝에 부기장 측 계기값이 비교적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여 조종권을 부기장에게 넘겼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기체는 여전히 하강하려는 힘에 휘둘렸고 부기장은 기술을 올리기 위해 트림을 계속 조정해야 했다. 하지만 매번 수동 트림으로 기술을 들어올리면
자동 시스템이 다시 기술을 아래로 밀어버리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은 두 조종사 모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이었다. 그때 조종석에 탑승한 휴식 중 항공 엔지니어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비행 중 동승이 허가되어 조종실에 앉아 있었는데 조종관 양옆에 두 개의 커다란 트림 휠이 계속 회전하며 소음을 내는 것을 본 것이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기장에게 보고했다. 트림 휠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은 자동 트림 시스템이 작동 중임을 의미했다. 기장은 왜 자동 시스템이 트림을 조정하고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동 트림 시스템을 해제했다. 그 결과 기체가 정상 자세를 회복했다. 비행이 안정되자 조종사들은 회항하지 않고 계속 목적지로 비행했고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물론 기장은 이 상황을 보고했고 비행 정비 일지에도 문제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보고서에 단지 속도 및 고도 불일치 발생이라고만 적었을 뿐 자동 트림의 이상 작동이나 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부주의한 보고였다. 하지만 설령 그가 좀 더 자세히 적었다 해도 JT610편의 비극은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JT610편의 조종사들이 비행 전 정비 기록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종석 녹음 기록과 관제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출발 전에 속도 및 고도 불일치 문제의 전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점에서 조사팀은 사건의 윤곽을 파악했다. 즉, 받음각 센서의 결함, 속도 및 고도 데이터 불일치, 자동 트림 오작동, 기수 반복 하강, 이 일련의 연쇄 반응이 결국 추락을 초래한 것이다. 이후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가 해독되었을 때 조사관들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조종사가 트림을 이용해 기술을 들어올릴 때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기술을 다시 아래로 밀어내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악의 로봇이 이 뒤에서 조종사의 명령을 거꾸로 수행하는 듯 했다. 이 기괴한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팀은 보잉 기술진을 소환했다. 기체의 설계 구조와 내부 알고리즘은 제조사만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잉의 기술자들은 비행 데이터의 이상 명령들을 잠시 살펴보더니 즉시 이해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다. MCAS가 작동했습니다. MCAS의 정식 명칭은 Maneuvering Characteristics Augmentation System, 즉 기동 특성 향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보잉 737 맥스와 보잉 KC-46 공중급유기에 장착된 자동 보조 시스템으로 비행기가 특정 조건, 예를 들어 급상승, 플랩 접힘, 저속 비행에서 실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을 자동으로 미세 조정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737 맥스는 기존 모델보다 개선된 신세대 항공기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고 왜 이런 설계가 도입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12월 에어버스는 신형 항공기 A320neo를 출시했다. 이 항공기는 기존 A320에 비해 연료 효율이 크게 향상되어 시장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보잉은 강력한 경쟁자를 만난 셈이었다.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 보잉은 가장 빠른 속도로 신형 항공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에어버스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종을 설계하는 대신 기존 737 기체를 기반으로 일부 개조와 성능 개선만 진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737 맥스였다. 737 맥스에는 기존 737보다 더 크고 효율적인 신형 엔진이 장착되었다. 이 엔진은 연비가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유지 비용이 낮다. 운항 비용을 절감하고 항공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요소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엔진은 크기가 커서 기존 737의 엔진 장착 위치에 그대로 설치할 경우 지상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잉은 엔진을 기존보다 조금 더 앞쪽이자 위쪽 위치에 장착했다. 그러나 이 변경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엔진의 위치가 바뀌면서 엔진 추력이 발생할 때 기체의 기수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륙 중
고출력 상태에서 이러한 상승력이 과도해지면 실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보잉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KC-46 공중급유기의 설계를 참고해 MCAS 시스템을 737 맥스에 도입했다. 보잉은 이 시스템이 있으면 오히려 항공기가 더 안전해진다고 판단했다. MCAS는 조종사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비행기가 급선회 중이거나 저속 상태이거나 플랩을 접은 상태에서 받음각이 커지면 자동으로 기술을 아래로 눌러 실속을 방지한다. 물론 이 시스템은 수동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 조종사가 자동 트림 회로를 끄면 MCAS도 함께 작동을 멈춘다. MCAS는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했다. 1. 기체의 받음각이 지나치게 커질 것. 2. 자동 조종 장치가 꺼져 있을 것. 3. 플랩이 완전히 접혀 있을 것.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상황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보잉은 조종사들에게 MCAS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비행 매뉴얼에도 MCAS에 대한 설명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고 737 맥스는 기존 737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종하면 된다고 홍보했다. 보잉은 심지어 가정까지 세웠다. 설령 MCAS가 오작동하더라도 조종사는 작동 후 3초 안에 문제를 인지하고 자동 트림을 꺼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JT610편과 그 이전의 JT043편 두 비행 모두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며 MCAS가 작동했다. 두 조종사 모두 3초 이내에 문제를 인지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043편의 기장은 우연히 동승한 휴가 중 엔지니어의 조언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비극은 그날 이미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JT610편 조종석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기장과 부기장은 총 34번의 수동 트림 조정을 시도했지만 MCAS가 26번에 걸쳐 자동으로 기술을 아래로 내리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인간의 힘은 기계의 반복 명령을 이겨내지 못했고 기체는 바다로 추락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론적으로 항공기에는 두 개의 받음각 센서가 장착되어 상호 검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MCAS의 설계는 오직 한쪽 센서의 데이터만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명백한 설계상의 취약점이었다. 물론 이 사고에는 인적 요인도 존재했다. 조사팀은 사고 전날 교체된 AOA 센서의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속도계와 고도계의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결론 지었다. 2019년 10월 25일 약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인도네시아 교통안전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잉 737 맥스의 MCAS 시스템에는 다수의 설계적 결함이 존재했으며 또한 조종석과 관제탑 간의 의사소통 미흡, 센서 교체 후 재보정 미이행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사 결과 부기장의 수동 조종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장이 비행 도중 조종권을 부기장에게 넘긴 것도 비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겹쳐져 JT610편의 참사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다. 이 사고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은 즉시 긴급명령을 발동해 보잉 MCAS의 작동 절차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비행 지침서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737 맥스를 운용하는 전 세계 항공사에 경고문과 추가 조종사 교육 지침을 전달했다. 사고 이후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737 맥스의 비안전한 설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보잉은 합의를 선택하고 희생자 가족 1명당 미화 120만 달러, 약 1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것은 보험사 보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었다. 또한 희생자 중 20명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직원이었다. 이에 재무부 장관은 20명의 유가족에게 추가 보상금과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실 최종 보고서 발표 전 인도네시아는 이미 예비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그때부터 MCAS의 존재와 그 결함이 사고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뒤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었다. 2019년 3월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320편이 이륙 후 단 6분 만에 MCAS 시스템 결함으로 공항 인근에 추락, 157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이 사고는 보잉 737 맥스 사태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전 세계 항공 당국은 즉시 737 맥스 전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 보잉은 이후 거의 2년간 배상, 합의, 시스템 수정 및 안전 인증 재검증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점차 각국의 재승인을 받아 운항이 재개되었다. 판매 실적 또한 빠르게 회복되었다. 현재까지 총 5,903대의 주문이 접수되었으며 그 이후 MCAS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347명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그 참혹한 대가가 있기 전까지 FAA와 항공사들은 이미 경고와 조종사의 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다.